네, 촛불 집회 선봉에 서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버릇처럼 말해온 두 단어는 바로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에 대해서 제가 가장 적임자다, 가장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부터 강조하는 단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분열의 시대와 단호히 결별하고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통합. 문 전 대표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무려 7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안희정의 통합정신,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통합되길, 지역통합, 세대통합, 국민통합. 네, 참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현충원 참배 모습도 변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이후에 현충원을 찾았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만 참배했던 문재인 전 대표. 그런데 오늘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부터 찾았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공과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공정과 정의의 토대 위에서 정의로운 국민통합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방명록에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썼는데요. 경선에서는 적폐청산을 내세워서 지지층인 집토끼 잡기에 집중했다면 본선에서는 통합의 이미지로 중도층인 산토끼 끌어안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때는 국민 대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느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한 대통합의 100%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은 저 옷이 아닌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이번 대선부터는 제발 선거용 통합이 아닌 진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네, 최석호 기자 소망 제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석호 기자 말대로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폐청산 외치다가 통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최석호 기자. 그리고 특히 오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좀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지난 2012년 때 대선 때 찾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 9월 17일 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그 당선이 된 직후에 이제 현충원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형식적인 참배는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만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서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 분만 묻혀 계셨거든요.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이 당시에도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차례로 참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경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선에서 진보층 지지 결집에 노력했다면 이번에는 보수, 중도 이쪽 표를 함께 가져오면서 어떤 통합의 이미지로 좀 더 확장해 나가겠다 이러한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안희정 지사의 그 보수 중도 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런 행보들을 통해서 좀 더 중도 보수표를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최석호 기자한테 분석을 맡기면 아주 종합적으로 분석을 내줘가지고 제가 든든합니다. 자, 그런데 문 전 대표 어제 대선 후보로 확정 지은 후에 문 전 대표 캠프 측에서 59문답이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5월 9일에 맞춰가지고
59개 문답이다라는 걸 공개한 건데 이현수 기자, 네.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네, 시켜주세요. 59문 59답. 왜 하필이면 59문인가 했는데 5월 9일 대선 날짜에 맞췄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들도 꽤 많았는데요. 뭐 주량이라고 물었을 땐 소주 한 병이라고 했고요. 이제 외모 점수를 줬을 땐 대학 시절 알랭들롱으로 불렸다는 이야기를 하며 사실상 자신감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알랭드롱을 닮았다. 지금은 아닌가 보죠. 대학 시절이라는 전제를 단 거를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뭐 가장 아끼는 물건을 물었을 때 이제 법무법인 부산을 개업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업 선물로 준 괴종시계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사법시험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 대학 시절 알랭드롱이라는 게 재밌는데요. 이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문 전 대표가 있는 술자리에 와서 문재인 너 나랑 결혼할래 안 할래 이렇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는데 홍성규 데스크 네. 누가 먼저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저는 프로포즈를 안 했다고 지금 구박받고 있습니다. 저는 알랭드롱을 닮지 않아가지고 먼저 프로포즈를 못 받았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문재인 전 대표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 60대 중반인데 키도 크고요. 몸매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따라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유력 주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민감한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레이저 눈빛이라고 하죠. 굉장히 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후보로 당선이 됐으니까 선출이 됐으니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우리 최석호 기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따뜻한 시선을 바라봐주는 걸 원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최석호 기자가 뭐 60대, 70대에 가까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데 그런 호불호는 예.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세요. 방송에서 계시면 나중에 또 지적받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 문재인 후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꼽은 가수 이은미 씨도 문 후보가 자신을 좋아하는 건 김정숙 여사의 영향일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 왜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이 원래 전공도 음악을 하셨고, 네. 그래서 제 노래를 좋아하세요. 근데 사모님의 영향인가 보죠. 무조건 같은 노래 문 대표님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1등 후보인 만큼 질투하는 세력이나 또 견제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멋지게 해내실 거라고 믿는 분들 많으니만큼 무조건 이번에는 꼭 해내십시오. 자, 문재인 전 대표 59문 59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좋아하는 후보로 꼽은 연예인 가수 이은미 씨는 사모님이라고 표현하는 문 전 대표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인연도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한환 기자, 59문 59답에 보면 문 전 대표가 자기네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점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단점이 과도한 진지함과 결벽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서한환 기자가 보시기에는 이 평가가 맞다고 보시나요? 뭐 제 평가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아무래도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받는지를 좀 먼저 분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캠프에서 이 59문 59답, 60문 60답도 아니고 59문 59답으로 한 건 이 5월 9일 대선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만큼 이 문장의 하나하나 질문에 답변을 공들여서 했을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장점에 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 그리고 단점으로 이 과도한 진지함과 이 결벽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이를 풀어 설명했을 때 이 문재인 후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뭐 김종인 전 대표부터 여러 명 있는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단점을 먼저 공개를 함으로써 이 본인이 과도하게 진지하고 또 과도하게 결벽주의 또 완벽한 걸 끌고 가려다 보니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런 식으로 약간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약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가장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대선 후보 확정되자마자 포용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된 양념 발언.
의도된 발언일까요? 실수일까요? 뭐 의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경선 승리에 도취해 있다 보니까 그 안희정 지사 측에 굉장히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이 문자 폭탄을 보내고 그리고 안 지사 측에 18원이라는 욕 같죠? 18원이라는 그 후원금을 계속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경선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그냥 양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돌을 던진 사람은 몰라도 돌을 맞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안희정 지사의 멘토 단장이었죠. 박영선 의원이 발끈을 했는데요. 양념이라는 단어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은 이 자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조금은 끌어안고 포용력 있는 자세, 그래야만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라든가 안희정 충남지사 측 그쪽 캠프에 있었던 의원들 혹은 전현직 당직자들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포용력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우리 최석호 기자의 저런 발언을 미리 예견한 걸까요? 양념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는데요. 문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후보들 사이에서는 검도를 잘 지켜나가는 저는 제가 알았든 몰랐든 또 제 책임이든 아니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유감 표하고 또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후보들의 발언들 하나하나가 다 기사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다 언론이 되는 건데 이런 정치 이슈들 당연히 정치 기사가 되고 대선을 앞두고 또 이 정치 기사 댓글이 달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응들, 이 댓글로 달리는 반응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떳떳하면 해명해라. 막 고마해라. 뭘 그만하자는 거냐.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 해명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무려 12,0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정치 뉴스의 특징 중 하나는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뉴스의 대상이 된 주요 정치인은 물론 뉴스 소비자인 시청자와 독자의 댓글 참여도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댓글 게시창은 자연스레 공론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적게는 수십 개부터 많게는 수만 개까지 달리는 댓글. 단순히 의견이 피력되는 곳일까요? 아니면 이 정치가 댓글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치 기사의 댓글까지 챙겨보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다고 답했는데 댓글을 읽고 정치적인 견해까지 바꿨다는 답변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그 댓글 때문에 내가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냥 저 사람이 나랑 다른 의견을 갖고 있구나. 근데 또 그런 정도?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들이 막 달려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조금 그냥 기분이 나쁘기는 한데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르니까.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댓글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어린 사람들 아니면 정보가 없는 사람들 아니면 좀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그 댓글 때 그 베스트 글 때문에 좀 오해를 하지 않을까 잘못된 판단을 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거는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댓글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신이 가진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하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의견을 지지하고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했을 때는 그거가 처벌의 효과로 다가오게 돼서 자신의 주장을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고 변형시키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댓글을 챙겨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댓글의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인데요. 이 때문에 각 대선 캠프들도 기사뿐 아니라 댓글 속 민심도 꼼꼼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서 기자. 댓글을 보더라도 자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받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흔들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댓글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다수의 의견일 때는 내 기존의 생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나와 반대되는 생각이 되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 기존의 생각을 더 강화하거나 혹은 내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가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댓글이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조금은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이 모든 심리학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어찌 됐건 간에 그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됐던 문제들인데 댓글 문제까지 지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마지막 후보가 확정되는 국민의당 경선까지 마무리되면 저 전쟁이 이제 본선으로 가겠죠.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로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경선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이번 국민의당 대전, 충청, 세종 지역 경선 이 현장 투표 마감이 약 1시간가량 남았는데요. 앞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6연승을 거둔 안철수 전 대표가 잠시 뒤 본선행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개표 이후 현재까지 국민의당 충청 경선에는 약 9천여 명 가까이 참여했는데요. 국민의당은 경선 흥행과 더불어 안 전 대표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박지원 대표는 문재인 대세로는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겸손하게 앞으로 전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을 스스로 노력해 자수성가한 정치인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무능력한 상속자로 규정하며 대선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문 후보가 정치공학적 연대를 가정하고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헛개비를 만들어 헛개비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손학규, 박주선 후보 역시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면서 안 전 대표에게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곳 대전은 지난해 2월 국민의당이 만들어질 때 창당식을 처음 열었던 곳으로 국민의당으로서는